저도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시간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아야지 뭐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2부 발표 순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김태연 국방전산정보원 공군중령님이십니다. 국방기획관리정보의 디지털화 주제로 발표하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5분 기준으로 발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획득정보체계 개발 TF 김태현 중령입니다. 오늘 제가 15분 동안 그 국방기획관리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서는 개요부터 추진 내용, 그 다음에 향후 일정까지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추진 내용으로 사업 개요부터 획득체계 구축 목표, 그리고 사업 추진 조직 등입니다. 먼저 우리 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국방전산정보원이 지난 14일 주식회사 K사인사와 약 74억 원 규모의 국방획득 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된 계약을 통해 개발되는 국방획득 정보시스템은 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소유 기획과 예산, 사업과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정보화하고 관련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업체는 업무 가상화 체계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해 2023년 3월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국방부와 합참, 각군 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박현규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획득 정보 시스템의 완성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국방획득 정보 체계가 가칭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스라고 합니다. 디펜스 액시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 소요 제2기관은 국방부 전력정책관, 그리고 사용되는 기관들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각군 본부 합참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10일에 계약이 되었고요. 2023년 3월에 전력화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하드웨어 임차 및 정비사업 포함해서 약 156.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체계 보안 정책 검토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게 되고 22년에 초기 비문 데이터 구축한 거에 추가분 해가지고 23년 3월에 전력화 예정입니다. 네, 사업 범위입니다. 지금 현재 17개 과제에 126개 요구사항이 RFP에 나가 있고요. 지금 업체에서 소요기획 포털 7개 과제에 44개 기능부터 해서 시스템 장비 구성 1개 과제 2개 요구사항이 지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히 평문 및 비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고요. 국방정보체계 연합 통합 서버와 연계한 연동 구현 및 상호 운영성 보장이 구축 목표입니다. 획득체계 구축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맨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제기가 되었고요. 현재 보면 첫 번째, 담당 간 소통 협업을 위한 체계가 지금 없다. 두 번째, 함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존 데이터가 없다. 세 번째는 무기체계 수명 주기 간 생성 자료의 공유가 제한되고 각 업무별 비밀 문서 통합 및 유통에 따른 보안이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종이 문서 작업 위주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방식의 국방 획득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서 획득 현황의 적시 파악과 업무 효율성 증대가 이 획득 체계의 구축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지입니다. 현재 국방전산정보원 예하에 있는 국방획득정보체계 TF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그 다음에 국방부 전력정책관에서 조정 통제를 하고 있으며 감리기관 그리고 PMO 기관과 계약을 하여 지금 관리감독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수행 기관에서 PM 및 각종 팀들이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방안입니다. 사업의 이해부터 목표 시스템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획득 정보 시스템에서는 그 국방 소요 기획부터 계획, 집행, 전력화에 관한 일련의 업무 과정을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획득 업무 담당자는 약 1,200명으로 지금 계산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소요 기획부터 운영 유지까지 국방 통합 재정 정보 체계 그리고 통합 사업 관리 정보 체계, 국방 군수 통합 정보 체계가 이렇게 각자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들을 전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체계가 없었고요. 특히 소요 기획 단계는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 기획 단계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각 단계별로 떨어져 있던 체계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요 기획 업무가 전부 다 그냥 종이 문서화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 체계를 통해서 종이 비밀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합동 전략 실무회의, 전략회의, 참모회의 등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종이 문서가 비밀로 생성이 되고 이 비밀 문서가 배포가 되는데 이번 체계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체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결제 승인, 그 문서 배포까지 체계를 통해서 이 체계라는 것은 인터넷망이 아니라 인트라넷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 체계와 연동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시스템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는 약 1,200명, 그다음에 국방 획득 체계는 소요 제기 경쟁부터 결정부터 시험 평가, 분석 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체계 안에서는 비밀이 관리되게 되는데 이런 비밀에 대한 내용의 보안을 위해서 이번 체계에서는 블록체인이 적용이 됩니다. 한 2년 전부터 정보 체계에는 블록체인을 지금 산하견에서 연구를 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국방 정보 체계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체계들 방사청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계가 이번 체계에 연동될 예정입니다. 이런 연동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다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한 이제 걱정이 생기는데요. 이런 체계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국방 키 관리 시스템과 가상화 체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재 안보 지원사의 이번 체계에 대한 구조와 여러 가지 보안 절차에 승인이 돼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사용자 PC에서는 우리 보안 모듈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승인이 받게 되며 구간 암호화가 된 다음에 가상 그 데이터 가상 디지털 화면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그 업무가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은 서버에서 기록이 되고 사용자 PC에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은 되지만 다운로드는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서버 내에 출력 이력이 전부 다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문서 관리의 생산, 발송, 접수가 모두 프로세스화가 되고요. 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앞에 보안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든 체계의 비밀관리 기록을 블록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해시값이 생성이 되면 국방 획득 정보 체계에서 따로따로 모든 문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출력했을 때는 그 조각조각 모임이 다시 모여서 출력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체계 보안 내용에서 국방부에서 보안 제품을 적용하라는 규정들이 있는데 저희 체계는 전부 100% 국방부에서 인증된 보안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안 모듈은 여러분들 그 보안 사용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보안 나라에 있는 보안 모듈과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되게 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암호화되게 됩니다. 프로토타입 개발 내용입니다. 이 전체 체계를 만들기 전에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이제 올해 안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래 내용에서 보면 일반 영역과 보안 영역이 나누어지는데 이 보안 영역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문서가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 되고요. 요구사항 검토회의는 5월, PDR은 8월, 10월 달에 CDR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방진에서 영상을 만든 게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체계가 완성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문서화돼 있던 비밀 그 종이 문서화돼 있던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배부나 생선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되면서 사용자가 편의성이 증대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것들이 모두 표준화되고 표준화된 문서를 통해서 업무가 표준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간 그 추진 경과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관리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전체 그 체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진 경과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대처 방안이 굉장히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향후 일정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요구사항 검토를 지금 팀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가 회의가 이제 업체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검토가 잘 끝나게 되면 8월 달에 예비 검토회의, 그 다음에 10월 달에 상세 검토회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까지 완성이 다 되고요. 내년 초쯤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막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방 획득 정보 체계에 대해서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획득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에 우리 TF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 분야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다는 말씀, 그리고 2023년에는 바로 실제 실무에 바로 접목이 된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내용 중에 나왔던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이희루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워낙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잠깐 조금만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기준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칩 엔지니어 이희루 상무입니다. 먼저 지난 4월 9일 날 롤아웃 행사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말씀 그리고 호평을 해주셔가지고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캡 21에 적용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해서 일단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어서 우리 다소 시스템에서 전체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발에 대한 개요하고 그리고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한 20장 정도 되는데요. 동영상 별도로 해서 한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 내용들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 유지, 400배 이상 유지하는 목표의 미드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기 비용 최소화입니다. 대략 미 공군, 미 국방부 조사에 의하면은 63%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부품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인데 성능 개량 비용인데 최근 F-15K 개량 비용이 약 헥트피에 50%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에 국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개발하는 무장, 임무 장비를 통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전투기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구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위사업청에서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가연이 현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개발 주관 업체입니다. F-35 옵셋으로 락히드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약 50명의 엔지니어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협력업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PTDI 그리고 국내 학계 연구소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입니다. 국내 하나 그리고 두산 모터롤 대기업 그리고 LIG를 포함한 중견기업 그리고 많은 중소업체들이 독자 혹은 해외 업체와 협력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부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제성 문제로 해외 직도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베이커스 공급하는 이젝션 쉿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개발 조직입니다. 현재 저희 고정이익 사업 부분 이제 사업 부재로 해가지고 영업에서부터 고객 지원까지 일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실 43개 팀에 약 1,300명의 엔지니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체 지원 체계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은 약 1,100명이 되겠습니다. 판면도입니다. 아시다시피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형상 설계 기술을 반영을 했고요. 엣지 얼라인먼트 그리고 S 쉐입 인넷 덕트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7m로서 F-15하고 F-15K 중간 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엔지니어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KFX의 복잡성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구도가 약 12,000개가 되겠습니다. 요구도를 레벨별로 할당을 하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대략 12,000개 요구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망 인증 기준인 TACC가 약 74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들은 도면이 약 13,800장, 스펙이 하드웨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엔진 그리고 임무 컴퓨터를 포함한 LRU라고 합니다. 약 550개가 되겠고요. 부적 파트가 9,000개, 그리고 스탠다드 파트, 즉 볼트, 너트, 리벳을 포함한 스탠다드 파트가 약 25만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카이가 개발하는 비행적 컴퓨터, 그리고 임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나머지 협력업체에서 약 55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서는 도면이 약 13,800장, 스펙이 220종,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 320종, 그리고 서플라이 데이터가 약 7,800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형상 관리하느냐가 바로 사업의 일정, 그리고 목표, 그리고 품질을 달성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착안해서 저희들은 사업 착수 이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한 초기에 한 7년 동안 제가 캐드캠 업무를 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 착수 2년 전부터 시스템 공급업체인 다소 시스템하고 협의를 해서 15년도부터 사전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시스템을 필요한 거 위주로 구축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를 정의한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나름 그린 것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단 단순하지만은 핵심을 짚은 다소 시스템 컨셉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획득 체계는 미 국방부 획득 체계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의 탐색, 체계 개발, 양산, 그리고 운영으로 배치가 됩니다. 전 기간 동안에 각 기능 부서별로 기능이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상세 설계 부분의 4가지 기능, 디지털 목합, 펑셔널 DMU, 모델 베이스드 데피니션, 그리고 V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관리에 해당하는 PLM, 그리고 IMS, 프로그램 포탈, 그 다음에 대시보드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생산 계획 부분인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 검증하는 PLM 10가지에 대해서 동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실행 부분은 현재 카이가 셉이라는 프로덕트를 활용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운영, 서스테인먼트 부분은 개발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모컵입니다. 모든 파트들을 3차원 솔리드로 현재 모델링하고 있고요. 전체 파트 숫자는 약 30만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약 152GB입니다. 현재 워크세션에 이 파일을 한번 올리는데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가볍게 만든 DMU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대략 한 22,000개. 왜 이렇게 많이 주냐면은 표준품을 일일이 핸들링하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표준품들은 벌크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6기가 정도가 되고요. 이 디지털 목합은 배치 설계, 간섭 검증, 충량 산출, 조립석 검증, 그리고 정비성의 핵심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방 동치하고 조종실, 탈출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목합을 구성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전방 동체 파트리들, 그리고 임무 장비 컴퓨터, 조종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디지털 목합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조종실, 탈출 계통, 그리고 임무 장비가 이와 같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조건을 줘가지고 구성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DMU가 되겠습니다. FDMU는 앞에 보신 거는 피지컬
디지털 트윈이 되겠고요. 요거는 펑션, 기능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KPX에서는 이제 퓨얼, 하이드롤릭, ECS, 프로펄션을 점진적으로 현재 구성하고 있고요. 현재 피지컬 목합에 있는 지오메트리와 기능, 로직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KPX의 연료 계통의 리퓨얼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각 탱크별로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연료 리퓨얼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도가 있습니다. 몇 분 이내에 리퓨얼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업체하고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100%는 안 돼 있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향후에 완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MBD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2D 도면은 저희들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삼각급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와 같은 3차원 솔리드 모델에 필요한 시스 공차들을 표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금방 이거를 캐치업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아직 옛날에 이 걸림돌은 이 표준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팩트 규정상 지금 2D 도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D 도면이 유용성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VR 장비입니다. 이와 같이 3차원 VR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간섭 체크, 그리고 정비석 분석, 그리고 VIP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소개들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픽인 프로젝트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PLM은 아마 최근에 모든 분들이 아마 들어본 용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PLM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형상 관리, 엔지니어링 체인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설계 현안들, 회의체 관리, 요구도 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봄 체계를 구축을 하고 형상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도면 릴리즈 그리고 도면 변경 절차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하나 그리면은 설계자가 그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약 10개의 사업 부서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량, 스트레스, 그리고 도면 체크, NC 프로그래머 모든 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종래에는 다 이렇게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순서대로 돌렸는데 저희는 컴퓨터상으로 컨커런트하게 돌리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약 13,80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5개월 내에 다 우리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은 약 월 1,700장, 하루에 한 80장 정도를 쳐냈는데 이 시스템이 없었으면 도저히 아마 불가능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PLM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벌크헤드라고 주요 부재가 되겠는데요. 구조 부재에 대한 정보들을 조회하는 게 되겠습니다. 벌크헤드가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3차원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벌크헤드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상위 파트가 뭔지를 조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MBD 도면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MBD 도면은 생산에서 필요한 여러 뷰를 갖다가 해서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모든 정보들을 대형 화면을 통해서 현장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필요시 출력이 가능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IMS입니다.
현재 미 국방부에서는 IMP, IMS가 모든 프로그램의 맨데이터리입니다. 현재 한국은 뭐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MP는 먼저 이벤트, 즉 CDR, PDR 이와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달성하는 기준이 뭔지를 설정을 하고, 다음에 IMS에서는 이 태스크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태스크는 WBS 기반의 주요 태스크를 정의하고 소요, 기간, 그리고 선행 업무, 후행 업무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제 정한 거는 대략 34,000개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는 롤링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더 구체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략 현재는 기준이 한 일주에서 4주 정도로 브레이크다운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4만 개면은 1년에 약 한 4,000개를 종료를 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월 한 300개 이상 업무를 종료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태스크를 디파인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리는 크리티컬 패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프리마베라라는 툴을 현재 쓰고 있고요.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WBS에서 분류를 하고 총 태스크는 한 4만 줄이 되는데, 실제로 롤업을 빼면은 아까 말씀드린 34,000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네트워크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줄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각 태스크별로 리스크를 분석한 후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포탈입니다. 저희 카이에서도 코피스라는 그룹웨어를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웨어는 전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캐펙 사업 부분만을 위한 포탈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공지사항, 회의 일정, 그리고 설계 결과물에 대한 공유, 설계 가이드, 기술 매뉴얼에 대한 공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저희들이 이달의 엔지니어라고 성과가 우수한 사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공지를 해서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시판에 되어 있고요. 이거는 카렌더입니다. 그래서 회의 일정을 전체 이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항상 이걸 통해 가지고 공지하고, 기술 자료 공유, 그리고 주요 이벤트에 대한 사진들 공유, 그리고 이달의 엔지니어 보상자들에 대한 공지,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게이트웨이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우리 자동차의 계기판하고 동일한 개념인데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퍼포먼스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IMS 일정, 그리고 설계 현황들, 기술 위험들, 드로잉 릴리즈, 그리고 중량 현황, 기상시험 현황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MS 현황이 되어 있고요. 도면 출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량 현황입니다. 중량 추세, 그리고 CG 위치, 그리고 지상시험에 대한 진행 현황들, 이거는 데일리 지상시험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기어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 현황들, 그리고 문제점 현황들, 그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사업 책임자에서부터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기능인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러면은 뭐 NC 프로그래밍, 로봇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은 이미 20, 30년 전에 다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봄으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봄을 만들고 그 봄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엠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샵 레이아웃 그리고 공정 시뮬레이션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 캐노피 버즈 스트라이크 시험체에 대한 제작 공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방금 만든 시험체가 미국 가서 이제 버즈 스트라이크 시험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10번째 기능입니다. TLM입니다. TLM은 아까 말씀드렸던 12,000개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검증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요구도를 PLM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두 개의 이와 같은 관계를 연결한 후에 진행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지상 시험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비행 시험을 위한 체계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은 품질, 일정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봅니다. 초과 달성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업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F-35도 중량 문제로 약 18개월 CDR이 지연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품질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조물의 공차들이 누적이 되면은 우리가 그라인딩을 하거나 혹은 구조 힘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KFX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고 블락 키우듯이 맞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두 번째, 와이어 하네스 아까 한 250개 된다고 그랬는데 와이어 하네스 워낙 복잡한 패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현장에서 맞춤하는 그런 루즈 와이어 하네스를 해야 된다라고 락히드 엔지니어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완벽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중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구조를 보강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현재 디지털 목업을 이용을 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구조 보강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 과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PLM에 대한 2차 과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인먼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어널리틱을 이용해서 양산 비용 절감, 중량 절감, 그리고 시험평가 기간 단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먼저 이 시스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라고 봅니다. 이 시스템 만들고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들이 관리를 하고 동료를 해야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즉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합니다. 그런 접근이 아니고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바꾸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두 개는 우리 다소 시스템에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IMS를 이제 프리마베라라는 툴을 쓰고 있는데 PLM의 핵심이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들 그리고 ALM 즉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툴 저희들이 현재 실크로드라는 툴을 쓰고 있는데 그 툴이 또 별도로 놀다 보니까
그런 거를 통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캡 21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우리 사업에 아주 막대한 기여를 했고요. 미국의 공군의 핵특부 차관인 닥터 윌로프가 미국 향후의 전투기를 5년 안에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디지털 엔지니어링, 에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오픈 아키텍처인데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이와 같은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아마 개발 사이클을 많이 변경시킬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락히드도 우리 시스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하고 유사하게 이제 스타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락히드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KF21의 성공적인 제작이 저렇게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소개받았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김종국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다스시스템 김종국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어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글로벌 방위산업의 디지털 트렌드와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과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항공 국방 산업의 디지털 트렌드와 좀 선진사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디지털 혁신을 도움드릴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방위 산업 디지털 트렌드 사례랑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 과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결국에는 기업 또는 조직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혁신이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유형과 기술을 볼 때 한 5가지 고도화 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존에 문서화되어 있는 종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협업 서로 유관 부서 유관 조직과의 협업에 대한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죠 물리적 현상에 대한 디지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 AI, 디지털 트윈들이 접목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디지털화 이런 형태로 해서 점점 고도화되어 있고 각 조직과 회사마다 수준은 다 차이가 있을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5단계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항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를 저희 딜로이트에서 2019년에 저희 지금 산업혁명 4.0이죠. 인더스트리 4.0과 연관지어서 항공 국방 산업의 4.0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4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비에자일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품은 점점 복잡해지고 고객의 요구도는 이제 자꾸 바뀔 수 있고 계속 저희에게 필요한 주어진 시간은 점점 짧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가속하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과의 이제 긴밀한
협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OEM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아까 KF21에도 수많은 서플라이어와 협력업체가 존재하듯이 그런 공급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협업을 과거의 방식, 메일을 보내고 문서를 보내고 제품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기반의 3D 이런 디지털 모델을 기반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디지털 혁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보안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자께서 저희 블록체인 얘기하셨었잖아요. 보안의 중요성. 마찬가지로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보안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함께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추진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제품의 스마트화입니다. 제품을 스마트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활용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방산 제품과 서비스의 연계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희가 초기에서부터 고객, 저희한테는 군 사용자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과 좀 더 많이 접촉하고 많이 시연하고 활용함으로써 피드백을 적기적기 반영을 해서 제품의 목표와 우리가 계획했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방산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체계 개발 기간 동안 많은 디지털을 통해서 제품 개발했던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도 저희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선진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KF21에서 언급됐던 이제 락히드 마틴입니다. 락히드 마틴은 디지털 테페스트리와 디지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디지털 혁신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디지털 테페스트리는 종적으로는 BOM 간의 연속성, 그리고 횡적으로는 봄의 연속성, 종적으로는 3D 기반의 협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왔고, 디지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디지털 클론, 그리고 공장에 대한 생산 라인에 대한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희루 상무님께서 말씀 주셨던 스타드라이브랑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락히드 마틴이 재작년에 본인도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디지털 엔바이러먼트, 통합 디지털 환경 기반으로 모든 4세대 제품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반대로 저희가 준 겁니다. 카이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혁신의 모습을 보고 락히드 마틴이 반대로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아까 앞에 봤던 디지털 테페스트리랑 디지버스라는 개념을 포함한 이제 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서 지금 저희 다소 시스템과 함께 열심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어버스 사례입니다. 에어버스는 항공사지만 여러 가지 방산 제품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에어버스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여러 패러다임이나 국방산업의 챌린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디지털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디지털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생산을 해야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DDMS, 디지털 디자인 매뉴팩처링 앤 서비스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앞으로 에어버스의 새로운 차세대 제품들은 모두 이 DDMS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항공입니다.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네, 다스항공입니다. 다스항공은 다른 앞에 두 회사 다르게 조금 3D 모델 기반의 혁신 활동, 그리고 빅데이터, AI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해서 디지털 플랜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디지털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이제 2019년이죠. 파리 에어쇼 때 이게 공식화된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실제 전투기 운용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개발업체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해서 궁극적으로 부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전투 부대에서 실제 전투기의 운영 정보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주면 가장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각 영역, 무기체계, 항전장비, 엔진, 기체 OEM 회사들이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현재 기체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예전에 단순히 예방 정비가 아니라 이제 예측을 해서 필요한 정비 시점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알리고 필요하면 그에 대한 물품에 대한 조달이라든지 이런 계획까지도 같이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대 가용률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 트윈,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미 국방부에서 정의한 디지털 엔지니어링입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모델 기반의 기술이랑 디지털 사례, 컴퓨팅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 미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모든 사업에 이 디지털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와만 체계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해군 쪽에 해당한 나발그룹입니다. 나발그룹은 이제 군함, 창정비, 제조를 하는 글로벌 방산조선소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아까 저희가 디지털 트렌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함정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설계 노하우, 제조 노하우, 공급망까지 패키지로 해서 납품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미래 잠수함, 그 당시 호주 국방 예산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체결을 해서 새로운 호주 국방 쪽에도 도움이 되고 이 나발 그룹 쪽에도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윈윈할 수 있는 사업부들을 만들어내고, 그 외에도 본인들에 대한 경험을 활용한다던가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정비에 대한 자동 예측 시스템, 그리고 3D 프린팅, 증강현실, AR과 같은 최신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형식을 이 나발 그룹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앞에 열거했던 여러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러 회사의 공통점은 바로 선진 방위산업체에서 모델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협업하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의 방식의 혁신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 설계면 설계, 시험이면 시험, 생산이면 생산. 어떻게 보면 각 요소 단위, 사업부 단위의 혁신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개별 영역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회사들은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단일화된 소스와 디지털 연속성, 모델 기반, 실시간 협업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각 유관 부서들이 다 함께 협업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다솔 시스템에서도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관점에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여러 제품 개발 전 영역에 거쳐서 설계, 시험, 생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각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KF21에서 사용했던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프로세스로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선진업체에서 활용됐던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개념 설계에서부터 운용까지 50%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다양한 항공, 국방, 우주, 산업 업체들이 저희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하게 디지털 혁신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상방산입니다. 지상방산 H사는 처음 국내 최초로 DB 기반의 CAD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당시 최초의 목적은 보안, 아무래도 방산 기업이다 보니 파일 유출에 대한 이런 보안들을 막고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CAD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로드맵을 한 것이 아니라 R&D 디지털 혁신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그 첫 단추로 제품 개발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기반의 PLM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금 생산 분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올해
저희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항공관상 K사입니다. 아까 이루 상무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결국에 요약해 보자면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설계, 해석, 시험, 생산까지의 모든 영역들이 최신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체계 개발 단계에 맞춰서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 속에는 3D 마스터, 모델 베이스, 싱글 소스, 디지털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한 디지털 컨티뉴이티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KF21은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3D 도면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KF21 보라면은 2D 도면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3D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CAD상에서 되어 있던 것들을 3D 도면 형태로 해서 뽑아낼 수 있고 필요한 유관부서, 협력업체 협업하고 이 3D 도면만으로도 모든 생산을 완료해서 CGA를 만들었고 얼마 전 출고시까지 멋지게 마무리를 진 겁니다. 이렇게 3D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정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저 5항의 MBD 및 3D 도면 작성법이라는 건 예전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런 KF21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카이와 방사청과 협의를 통해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5절의 항목이 추가되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납품물은 아직까지는 2D 도면입니다. 아까도 그 얘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이제 정식 이제 규격화 도면을 납품해야 될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기존에 자산화시킨 디지털 데이터를 정부 납품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디지털 트렌드, 선진사 사례, 그리고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국내 사례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디지털 혁신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저희가 2D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혁신도 사업부별 개별 혁신이 아니라 전사 관점에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혁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 페이지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업계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듯이 저희 정책과 규정도 업계가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지정 토론 4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론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정 토론 시간은 우리 최규일 교수님께서 좌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최기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반가운 봄비가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소만입니다. 네, 발표자분들 그 진행은 먼저 지정 패널 토론을 하고요. 그래서 지정 패널 토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발제자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지정 패널 분들이 10분씩 발표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5분 이내로 그렇게 줄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정 패널 분들께서는 그 가급적 5분 이내 시간을 반드시 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양보를 해서 우리 지정 패널 분들께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도 좀 생략함을 정중히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전 ADD 소장을 역임하셨던 카이스트 우리 김인호 교수님의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호입니다. 2016년 여름 ADD 소장을 하면서 펜타곤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그 연구공학 획득 부차관보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미국이 1차 상세 전략을 추진할 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IT 기술 세계 1위,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10위 아니냐 해서 3차 상세 전략 S&T 개발을 좀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메어리 밀러 부차관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S&T가 아직은 터미널러지 수준이고 앞으로 더 예산도 투입하고 R&D를 더 해야 디펜스 테크놀로지로 자리 잡을 것 같다. 해서 그 동맹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대답을 들었고요. 그 후속 조치의 성과로 16년 10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8차 한미 안보 협의회 SCM 공동성명에 SCM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박혔습니다. 그때 그 전문 11항에 보면은 양 장관은 협력을 포함한 새롭고 로봇과 자율기술 협력을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는 계속 그 SCM 공동성명에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나면 미래 전장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어떤 무기 체계들이 미래 전장을 누빌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논쟁들이 참 많습니다. 단행본 보고서, 발표 자료, 토론 내용 등 우리 주변에 꼭 읽어봐야 할 자료들이 넘쳐나죠. 오늘은 과학기술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3년 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흥미로운 책을 발간했는데요. 제목이 4차 산업혁명 6개의 미래지도입니다. 그래서 6개 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한다는 것인데요. 국방과학기술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스트롱 AI, 강인공지능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상상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위크 AI입니다. 클라우드에 담겨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쓸만한 결과를 끄집어내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나 강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간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미 국방부로부터 문서 하나를 받았는데요. 시험평가 중에 시험평가를 받으면서 지능이 계속 성장하는 무기체계가 있다면 그 시험평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연구를 좀 해보지 않겠냐. 이런 문서를 제가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발전돼서 미래 전장에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작년 9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면전에서 드론 전쟁의 서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무인 전투 체계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레벨 5의 자율주행 기술과 5G 이상의 값싼 이동 통신 기술 그리고 위성 항법이 필요 없는 지도 생성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음성 기반 플랫폼입니다. 여러 기업의 음성 비서가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판매용 제네시스에도 2016년부터 알렉사를 탑재를 했습니다. 미래 병사 체계에도 당연히 알렉사와 함께 IOBT이라 불리는 전장 사물 인터넷이 탑재되고 보편화돼서 모든 무기 체계와 병사 체계를 포함한 플랫폼들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넷째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오늘 김태현 중령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초고속 통신 기반의 가상 증강 융합 현실입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국방 관련 전시회에서 이미 많이 소개되고 또 체험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합성 전장 모의 훈련 또한 실기동 훈련을 완벽하게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에드테크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이용한 GDN 광고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베트남 여행을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고 나면 제 컴퓨터 켤 때마다 윈도우 화면에 동남아 여행 광고들이 자동으로 뜹니다. 작년 11월에 이란 핵개발 주역 파크리자대가 테헤란 인근에서 차량 이동 중에 암살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차 내에 부인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우리도 서둘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혁신 국방과학 기술들이 지배하는 미래 전장은 분산되어 있는 모든 전력을 연결하여 활용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을 넘어 데이터 중심전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공간은 지해공, 우주, 사이버, 전자기의 6차원 공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과 적용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조직과 구조, 서비스, 문화까지, 특히 리더십의 생각까지 다 바꿔야 혁신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디지털 혁신은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업무 전환과 경영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이와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방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맞춤형 무기 개발에 제조 과정 데이터 관리를 더하는 데이터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호 소장님께서는 우리 방위산업, 특히 이제 국방의 영역에서 방위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세계의 동향과 그리고 뭐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다음은 명지대학교 류현승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유현승이라고 합니다. 전 또 요즘에는 또 그 방산 기술 보호에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디지털 혁신이고요. 이제 디지털 뉴딜, 그래서 방산 분야 디지털 혁신인데요. 사실 이 디지털 혁신은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되게 오래된 얘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는 이미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과 사회 전반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디지털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 방산과 국방 분야도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소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좀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세 가지하고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혁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디지털 혁신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디지털 혁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그리고 혁신은 앞에서 계속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일정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의 디지털화 그리고 혁신인데요. 우리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비밀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유용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문서로만 유통되던 것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앞에 그 획득 정보 체계에서 이제 문서를 이제 디지털화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은 디지털화 되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있어왔던 문서들, 그건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 이거 예전에 도서관 전산화 때 생겼던 문제인데요. 도서관에 그 서구에 꽂혀있던 책들을 전부 디지털화 한다고 해서 스캐너 가지고 스캔하고 이미지화해서 이제 다 목록 만들어서 그 도서관 전산화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기서 좀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의 이제 데이터의 디지털화에서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를 잘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모일 텐데, 그런 연동하고 융합이 될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이제 빅데이터가 모이고 그걸 어떻게 이제 AI를 접목해서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데이터의 활용적인 측면.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의 디지털 혁신인데요. 이런 이제 업무 프로세스하고 거기 유통되는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더라도 사람이 아날로그로 있으면은 그것이 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더라도
컴맹인 분한테 스마트폰을 주더라도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그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요, 초중고등학교에 코딩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무렵에 초중고등학교에 코딩 교육 과정을 도입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뭐 인문 뭐 전공이든 뭐 이공 전공이든 상관없이 코딩 교육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을 디지털화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을 하지 않으면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이제 더구나 글로벌 이 시대에 경쟁에서 이제 낙오가 되고 어떤 빈부의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떤 빈곤화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을 모르면 안 된다는 이런 시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그럼 어떻게 디지털할 것이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초중고하고 이제 대학생에서는 이제 코딩 교육하면서 이제 디지털을 하고 있는데 이건 1020 세대이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제 디지털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조직,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조직의 어떤 리더와 그다음에 그 임직원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을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평가 성과 지표를 디지털 인덱스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만들어서 그 임직원들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하고 그 노력을 하는가 이런 걸 평가를 하면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좀 극단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하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주제는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 뭐 디지털 혁신이지만 사실은 디지털을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그 알파는 뭐냐면 이제 AI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뉴딜이 돼야 되고 AI 혁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곳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고 3월 인터넷 시대가 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뭐 무기 체계도 전부 무인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곳의 서비스 그리고 사람까지도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AI로 변환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45년이 되면 뭐 특이점이 온다. 이런 말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온다. 그게 앞으로 20년 후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혁신이 아니고 AI 혁신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우리 방산 분야, 국방 분야도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AI를 접목해서 이제 AI로 혁신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류현승 교수님께서 이제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제 아날로그화되어 있는 정보,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디지털화하는데 그러한 중요성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연동이나 연계라는 게 우리 방위 사업에서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인터페이스와 같은 호환성, 그 다음에 인터오퍼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영성, 뭐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맥락이라 좀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조선일보 유영원 기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영원입니다. 제가 사실 가장 모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혁신 분야였는데 오늘 아주 세미나 통해서 많이 배웠고 아주 유익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사실 지금 한국 언론에서도 화두가 소위 이 디지털 혁신인데요. 이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언론사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뭐 웹사이트를 20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지만 거의 컴맹 수준이어서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아마도 군에서도 제가 볼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와 공감대를 갖고 계시겠지만 아마 군 수뇌부를 포함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거니와 조금 일종의 이제 장벽 비슷한 그러한 것을 갖고 계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현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여튼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이유로 상무님께서 KF21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운 좋게 지난달에 출고식을 갔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4.5세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그 원래 계획대로 조금도 스케줄에 늦지 않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고할 수 있었던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도 신형 전투기 개발할 때는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면에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상문인 그 발표를 듣고 보니까 여기에는 디지털 이런 혁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김인호 소장 계시지만 ADD에서 통일 이후에도 대비한 여러 가지 우리 그 전략 무기들을 많이 개발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극초음속 무기가 있는데요. 이 극초음속 무기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이 좁은 공간, 우리 한반도와 같은 이 좁은 공간에서는 실제로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러한 이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저는 이러한 디지털 혁신 분야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국 대표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3D로 만든 걸 거꾸로 다시 2D 도면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침 우리 방위사업청이 실세이신 우리 상부원장님이 계시니까 이 방사청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질문 한두 개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실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과연 그럼 이런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아주 상식적인 의문사항인데 아까도 뭐 개념 설계 운영을 통해서 50% 이상 절감했다 이런 표현은 있으셨는데 그럼 이 비용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건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김 대표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뭐 이상무님께서도 KF21 사례 관련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KF21도 지금 3D로 도면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2D로 바꿔서 제출해야 된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간과 돈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카이에서 판단하는 이 시간과 돈 얼마나 더 들 걸로 보시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굉장히 좀 우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국방 획득 이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되면 북한을 포함한 이 가상 적국, 선전 적국에서는 아마 최우선적으로 그거를 해킹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해킹이 안 된다는 모 사령부의 서버가 해킹이 돼서 이제 엄청난 이제 기밀이 넘어간 적도 있는데 뭐 당연히 그런 적국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그럴 텐데 이제 그에 대한 대책, 보안 문제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우리 김태현 종련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유영원 기자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을 이어서 해주셨는데 아마 요컨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제도나 이런 정책도 기술 발전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조상열 LIG 넥스원 혁신실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IG 넥스원의 DX 혁신실장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방산 분야의 디지털 혁신 전략을 논의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방위산업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을 갖다 쭉 경청을 갖다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뭐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좀 협조를 갖다 해주시면 방문해서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산 분야의 석학들께서 지금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DX를 추진하면서 일부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 그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각 산업과 정보 각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이 매우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을 모두 받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화두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한 5년 정도 이내에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에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회사에서 올해 DX 혁신실을 만들어서 DX,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뭐 단계적이나마 추진을 갖다 해보고자 노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정도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지금 통상 나타나는 게 제조업이지만 서비스업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방산 쪽에서는 MRO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기반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뭔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첫 번째 사례였던 그 블록체인 도입해가지고 무기체계 획득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이 형태도 아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를 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개별적인 업무가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는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다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전체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봉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국가 안보의 일익을 담당하는 방산 기업으로서 지금 뭐 당연히 가져야 될 미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방산 업무가 불분석성이 발생하지 않고 국방에 이바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셨던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사례가 대단히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방산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 디지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앞으로 방산 기업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를 저희도 비전을 가지고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저희 회사에도 아마 MZ 세대들이 대부분 주력 세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 통계 확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Z세대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방산 쪽보다는 여타 다른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그쪽으로 인재가 유출이 되는 현상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인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방산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매력적인 분야로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 포함한 방산 부분 종사자들께서 같이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 디지털 혁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국가 기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 R&D 중심으로 수행되는 인재 기반의 지식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산업들을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정책상 아마도 글로벌 팔로워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리더로서의 도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화되고 있는 여타 한국의 주력 사업에 비해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조금씩 방산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긍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출 산업화를 위한 성장 동력화에 정부가 관심이 많은 것만큼 인재들이 저희 방산 분야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R&D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업체들이
조금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안이나 뭐 이런 측면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을 좀 쓸 수 있는 뭐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아마 이 그 블록체인 도입한 무기 획득 관리 시스템도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잘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항상 업체도 도입을 할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 보안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루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데 단순히 기술 분야에만 혁신이 일어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책 제도, 뭐 사업 관리 방식, 뭐 시험 평가에 있어서의 모든 전반적인 어떤 그런 혁신도 함께 도모돼야 될 것이다. 뭐 그러한 내용으로 좀 받아들여졌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데 앞서 발표해 주신 발제자 세 분은 일단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유용원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짤막하게 한 줄 내지는 두 줄 정도 코멘트를 좀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로어에서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마이크를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용원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짧게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바로 발제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첫 번째 김태현 중령님께는 이제 보안 문제 여쭤봤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발표하신 분들께는 그 시간과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네. 우선 보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이 가장 큰 이슈죠. 저희가 비밀을 다루는 체계이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안보지원사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스템에 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암호화된 어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절대 아무도 접근할 수 없잖아요. 저희 체계도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용자가 보안 모듈 저희가 여기 조그만한 그 우리 키를 가지고 키가 없으면 우선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1200명들에 대해서는 보안 키를 다 각자 관리하고요. 만약 보안 키를 뚫고 누군가가 해킹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 서버에 접근했을 때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유출이 됐을 때 조각조각 유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 보안 문서상에 개요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그것만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어떤 건지 어떤 무기 체계인지를 모르는 그런 체계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승인자가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 모듈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용자 같은 경우에 어떤 비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안보지원사에서도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2D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계산 한정을 놓고 제가 라프하게 생각해 봤는데 약 13,800장이니까 장당 한 15시간, 15맨아워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략 한 80에서 90맨이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원맨이어 1억을 잡으면 한 100억에 육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나름 그냥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적용을 하면 얼마나 세이브 되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똑같은 조직을 with, without로 해서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것도 사실 리더십이라든지 맨파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업이 10년이면은 대략 사업비를 연간 균등하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1년이 지연되면은 비용이 10분의 1이 늘어나게, 네, 10년이면 10분의 1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이 대략 한 8조 원 되니까 1년이면 저희들이 한 8천억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은 늘어나는 것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플로어에서 두 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내지는 개인의 의견도 좋습니다. 두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동의 종말의 저자인 제레미 러프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전통적이었던 이제 블루 칼라 그리고 화이트 칼라와 같은 그런 노동자 계급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발전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서 초지식 정보화 사회가 대두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노동자 계급인 이제 실리콘 칼라가 등장할 것을 예견한 바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하는 이제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혁신적 기술과 경제 그리고 국방이 아우러지는 그러한 뉴 디펜스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응원합니다. 오늘 발표와 그리고 지정 패널 토론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오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장내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나가실 때 왼쪽에 그 차 번호를 입력하시면은